안녕하십니까. 김남진 특수교육학의 김남진입니다. 오늘은요 2022학년도 실질적으로 지금이 2021년도지만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2022학년도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에 있어서 주된 내용은 이제 재학생하고요 이제 새롭게 다른 진로를 좀 변경을 해서 특수교사가 되고자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배점, 그 다음에 답안 양식, 이런 부분들까지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깝깝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궁금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해 하시고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좀 보겠습니다. 시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재학생이 주된 타겟입니다. 그러나 재학생뿐만 아니라 이제서야 한번 시작해 볼까 라는 분들도 꽤나 계시죠. 그쵸? 다른 직업 쪽에 계셨다가 기간제라든지 다른 부분 때문에 다른 쪽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이라든지 임용을 한 번도 준비 안 하셨던 분, 혹은 교육대학원이라든지 여타에서 전공을 전환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배점서부터 한 번씩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와 같이 유아 특수하고 초등 특수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시험 체계가 공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출제 패턴도 유아하고 초등은 거의 유사합니다. 과목도 그렇고, 반면에 중등은 또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원화해서 조금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유아 특수하고 초등 특수를 대상으로 한 1차 시험 과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 특수 같은 경우는 교직 논술, 교육과정, 한국사 이렇게 세 과목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돼요. 과목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범주화시켜서 과목이에요. 범주화시켜서 과목이고, 이 안에는 실질적으로 수없이 많은 과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학은 없습니다. 교육학은 없고요. 교직 논술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다. 유아특수 보시면 배점 보시겠습니다. 전체 100점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이고, 교직 논술이 20점입니다. 20점이고 한 문항이 주어집니다. 한 문항, 이거 한 문항밖에 안 주어져? 이거 실질적으로 문항이 한 문항이라는 거고, 그 밑에 있는 하위 문항들은 4-5 문제가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점의 배점이 각 하위 문항당 또 별도의 배점이 주어지는 거죠. 1시간 동안 작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무엇을요? 논술을요. 논술을 1시간 동안 작성하게끔 돼 있는 게 교직 논술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교육과정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 이 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유치원 교육과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이런 교육과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교육과정도 포함되고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즉 특수교육법도 포함이 되고요. 아니면 무슨 강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지적장애아 교육, 학습장애아 교육, 이와 같은 부분들, 교과 내용학도 전부 포함되는 것들이 우리가 뭉뚱그려서 교육과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6문항 내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통상 16문항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직 논술하고 동일합니다. 하위 문항이 존재해요. 하위 문항이 존재하는데 적게는 3문항, 하위 문항의 수가, 많게는 5문항, 평균 한 4문항 정도 요 선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평균 4문항만 잡아도 이게 얼마입니까? 64문항이 되는 겁니다. 작게 쪼갠다면 64문제를 나눠서 보는 거죠. 나눠서 보면서 총 이제 140분에 걸쳐서 시험을 보는데,
그 유형은 뭐냐 그러면 이제는 객관식이 없어요. 사지선다, 오지선다 이 유형이 없습니다. 기출문제 보시다 보게 되면 사지선다, 오지선다 있으니까 아 지금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없어진 유형, 그래서 기입형하고 서술형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유아특수 시험을 보시게 되면 11월 달인데 1차 시험이 시험 가서 보시는 건 이와 같이 교직 논술하고 교육 과정 시험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험 보는 시간은 200분이 되겠죠. 200분인데 과목 안에 무슨 또 한국사가 있어. 시험 안 보는데? 그런데 옆에 보시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수험장 가셔서 시험을 보시는 건 아니라 미리 검정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증서를 받아 놓으시면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은 합격한 것으로 봐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 주셨다가 따놔두시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죠. 초등특수도 마찬가지예요. 교직 논술이 20점, 그 다음에 교육과정 8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진행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아특수나 초등특수나 전부 똑같죠. 이와 같이 보시게 되면 똑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1차 시험 출제 범위하고 내용 좀 볼게요. 조금 전에 과목들을 봤더니 과목은 아까 앞에서 봤을 땐 2과목이었다. 그렇죠? 2과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봅니다. 3교시에 걸쳐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직 논술 같은 경우는 유초 공통입니다. 유초 공통 교직 논술이니까 모집 분야별 교직 교양 전 영역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뭘 공부해야 될까? 이 부분은 별도로 공부할 건 없어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공부하실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 내용학을 공부하면서 즉 특수교육을 공부하시면서 이 컨텐츠가 되는 교직 논술에 대한 답이 되는 것들은 다 공부를 하시게 돼요. 여러분들이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면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만 일정 부분 할애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직 논술을 함에 있어서 별도로 컨텐츠 답안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부할 게 아니라 나중에 좀 시간을 들여서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된다. 교직 논술 과목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 교육과정 A하고 B 이렇게 나누는데 교육과정 A하고 B에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 것만 보게 되면 교육과정만 시험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밑에 보면 유아특수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학 전 영역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특수교육학 전 영역 들어가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유치원과 관련된 특수교육 교육과정 들어가고 다음에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이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특수교육학 전 영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에서 유치원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출제 비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더불어 여기에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중요하게 또 다루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유치원, 그러니까 유아특수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서는요 초등이나 중등과는 조금은 다른 특수성을 보이는 게 있어요. 유아특수교육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아특수교육학 공부를 하시다 보게 되면 기출문제 같은 걸 풀다 보시다 보면 어떤 특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유아특수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러는데 도저히 우리가 특수교육학을 보면서는 조금은 했지만 생소한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 유아특수교육학에서 다뤘던 내용들이죠. 그 부분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화여자대학의 이소영 교수님께서 쓰시는 유아특수교육학 개론 이런 부분들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유아특수교육학이 되는 거죠. 그 부분까지를 모두 포괄해서 출제를 하는 게 유아특수의 교육과정 A와 교육과정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초등특수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학 전 영역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무슨 교육, 지적장애, 학습장애, 의사소통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다음에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들어가요. 우리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들어가는 거고 다 들어가는 거고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일반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초등 교육과정이 다시 한번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초등특수의 범위예요. 초등특수의 범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교직 논술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교직 논술은 유아특수하고 초등특수가 동일하게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시험을 본 학생들부터 그러니까 올해 현장에 배치된 학생들로부터는 유아특수와 초등의 논술이 달라졌죠. 원고지에다 쓰는 게 아니라 중등과 동일하게 이와 같이 일반적인 사선으로 그어진 연습장 B5 종이에다가 그냥 크기 그 B5 크기의 종이에다가 여러분들 학교 시험지 그 종이에다가 쓰시면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요 25줄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이 25줄로 되어 있고 분량에는 제한이 없어요. 분량에는 제한이 없고 쓰는 스타일은 정해져 있죠. 각각의 어떻게 써야 되는 주의사항이라는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논술의 내용이 답이에요. 답. 그쵸?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이 15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논술의 체계 얼마나 논리적으로 썼느냐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절히 썼느냐 요거 합쳐서 몇 점이냐 그러면 5점입니다. 작년도에 발표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한번 발표되면 거의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양식이 동일하게 이와 같이 갈 것이고요. 이와 같이 갈 것이고 논술에 있어서의 배점도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답을 잘 썼느냐가 15점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답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체계는 얼마나 잘 갖춰졌느냐 이 부분이 5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와 같이 답을 쓰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에 대한 교직 논술에 대한 답을 쓰는 거에 대해서 별도의 공부를 해야 됩니까?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특수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전부 다루고 있고 논술의 내용, 논술에서 문제로 주어지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요. 전적으로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주제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거의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선적으로 답안을 작성을 해보고 체계에 맞춰서도 또 작성도 해보고 피드백도 받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일반화가 됐다 그러면 이제 문제의 영역을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로 확장을 해서 다시 한번 답안을 작성해 보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논술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임용에다가 한번 맞춰서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샘플이 여기 견본이라고 찍혀는 있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출력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학교에서 시험지 사이즈에다가 복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위에다가 써보는 그런 훈련을 가져보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좋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A, B 문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전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일부만 보여드릴게요. 아까 문제 유형이 기입형이냐 서술형이냐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입형이냐 서술형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이와 같이 주어지고요. 문제의 일부가 주어지고 나서 문제를 물어보는, 그러니까 제시문이 있고 이와 같이 물어보겠죠. 오른쪽과 같이. 그러면 나이,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단어 쓰세요. 다른 거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빈칸에다가 지금 기억과 니은 빈칸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를 앞뒤 다 자르고 해당되는 단어만 딱 집어넣었다. 빈칸 채우기 하듯이 뭐 설명 이런 거 필요 없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게 뭐냐 그러면 기입형입니다. 기입형. 그다음에 또 똑같은 문제인데 이 문제의 하위 유형, 하위 질문인데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디귿을 장기교육 목표 성취도 평가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유를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서술을 해야 되겠죠. 주어와 서술어를 갖춰갖고 쭉 서술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스타일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서술형 이렇게 이야기해. 딱 단어만 딱 쓴다 라고 하게 되면 기입형인 것이고 조금의 설명 짧아도 되고 길어도 돼요. 그러한 부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서술형인데 어떤 데다가 써야 됩니까? 이와 같은 양식이 주어져요. 이와 같은 양식 칸들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둘, 넷, 여섯, 여덟, 열 칸입니다. 딱 반으로 나눠서 10줄이 주어지는데 이 안에다가 조금 전에 있던 답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형이니까 서술형 길게 써야 되는구나. 아이고 줄이 10줄밖에 없는데요. 이 안에 하위 문제에 대한 답들을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혹은 아까 1번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1번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전부 표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답을 써야 되니까 길게 쓰는 것은 좀 금물이겠다. 맞죠? 금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적에 이러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압축해서 이와 같이 답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면서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추후에 이와 같은 제한된 공간에다가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목이 뭐가 있었냐 그러면 한국사 능력 시험 검정이 있었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있었는데 원래 시험을 보게 되면 1월, 3월, 5월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시험 일시가 2월, 4월, 6월 이렇게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언제냐 그러면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유효기간은 5년. 11월 달에 우리가 통상 시험을 보니까 역산해서 5년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올해 시험을 보시는, 시험에 응시 원서를 내실 분들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몇 년도에서 시험 본 것부터가 유효하냐 그러면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상급 이상의 인증서는 상급 이상이어야 됩니다. 상급 이상의 인증서는 인정이 돼요. 그러면 미리 시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셨던 분들은 시험 준비해야지, 임용시험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미 응시를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안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하시는 게 이 한국사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가 있고 한 군데다가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잖아요. 순수하게 특수교육학 공부하고 교육과정 공부하고 이렇게 부담을 떨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이 시험을 좀 보시기 바라고 최대한 진짜 한번 떨어지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잖아. 한 번에 철커덕 붙으면 얼마나 좋습니다만은 나는 좀 집중해서 공부를 못했어 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반기 중으로 그러니까 53회입니다. 6월 5일 날 있네요. 6월 5일 날 있는 한국사 시험에 꼭 응시를 해서 결론적으로 혹은 결과적으로는 꼭 합격해서 3급 이상의 인증서를 확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아주 스피디하게
이제 임용 과정들이 진행이 될 거잖아요. 중요한 과정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요.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혹여 3학년 분이 계시다 그러면 미리 반아두셔도 돼요. 미리 반아두셔도 되는 거니까 빨리 취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2차, 1차 합격해야 2차죠. 여기 비고란에 보시더라도 선발대장 분야별 1차 시험 합격자가 돼야지만 2차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1차 시험에서 큰 점수 차이를 벌이면 당연히 2차 시험에서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합격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 그러면 마인드의 전환이 있는 거죠. 서울에 근무하실 분들을 누가 뽑냐 그러면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교감 선생님이라든지 뭐 장학사분이라든지 이런 부장 선생님급 이상에서 들어가신 다음에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연하는 거 하고 보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근무할 선생님을 뽑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실 그리고 나하고 직간접적으로 같이 생활하게 될 동료 교사를 뽑는 겁니다. 우리 지역 스타일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도 중요하지만 2차 시험의 비중이 나날이 그 비중이 증가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나는 1차 시험에서 평균 컷으로부터 상당히 높은 차이로 점수 차이가 있을 정도로 합격했어 손 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게 되면 2차 시험도 등한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2차 시험은 당연히 1차 시험 합격자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심층 면접이 있고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하는 거라든지 수업 실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지게 되는데 특징은 뭐냐 그러면 시도교육청별로 차이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1차 시험은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없어요. 문항, 문제 이런 부분 다 똑같습니다만 2차는 과목에서도 다르고요. 배점에 있어서도 지역교육청의 권한에 의해서 다소 차이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시행 공고문 이 부분들을 1차 시험 합격하신 다음에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미리서부터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미리서부터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우선은 1차 시험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을 앞서 합격하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앞서 준비하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빠른 시간 내에 갖춰나가면 더없이 효율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가 뭐였냐 그러면 유아특수하고 초등특수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봤다면 이제서부터는 중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1차 과목을 봤더니 막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항수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 교육학이 있습니다. 1교시 교육학이 논술입니다. 초등은 교직 논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있죠. 분명히 교육학에서 다루는 거라서 제가 지금 특수교육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육학은 제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직 과목이라고 부르는 그 범위 내에서 시험이 나오는 겁니다. 학교마다 교직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스타일이 사뭇 다 다르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학 이론 쪽에서 좀 많이 접근해 주실 수 있는 학원 강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20점입니다. 전공 A와 B 나눈다. 과목은 두 과목이네.
그러나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유아하고 초등과 마찬가지로 이 안에는 수없이 많은 교과 내용학도 숨어져 있고요. 법도 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전공 A와 B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공 A와 B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교시에 90분, 3교시에 90분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은 똑같이 기입형하고 서술형 이렇게 나눕니다. 기입형하고 서술형으로 나눠서 기입형은 거의 4문제, A형에서는 앞쪽에 배치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시험 답안지의 유형을 만들기 위해서 앞쪽에 기입형을 배치를 시키고 다음에 서술형 8문제를 배치시킵니다. 문항이 4문제, 8문제? 별로 안 되네. 12문제만 풀고 나와. 그걸 90분 내에? 어이, 너무 쉬운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안에 하위 문항이라는 게 숨어져 있다. 보통 평균 4문항, 그러니까 적게는 3문항, 많게는 5문항까지도 생길 수가 있고 평균 4문항이니까 16문항, 32문항입니다. 작은 문항 수가 아니죠. 작은 문항 수가 아니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공 A를 치를 것이고요. 다음에 3교시 가게 되면 90분에 걸쳐서 시간 똑같이 걸쳐서 이제 기입형하고 서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문제를 풉니다. 기입형 보통은 보게 되면 특수교육법이라든지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앞쪽에서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 유형으로 기입형에서 물어보고 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서술형을 배치를 합니다. 총 23문제. 문항 수만은 그렇죠. 문항 수만은 23문제인데 하위 문항을 살펴보게 되면 적지 않은 문항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80점의 배점으로 가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앞서 설명드렸던 교육학의 논술, 교육학 논술과 합치면 100점이 되는 거죠. 교육학 논술하고 전공하고 합치면 100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출제 범위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 교육학하고 교과 내용학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앞쪽에서 살펴보는 거 보게 되면 교과 내용학 보시게 되면 총론 및 교육과 교육과정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교과 내용학이 75%에서 65%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애 교육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65에서 75%를 차지하고 있다. 상당 부분은 요 내용에서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교육과정 공부해야 된다.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범위가 어떻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고시한 우선 기본 원칙 보시게 되면 원칙은 항상 현 시점에서요. 시험 보는 현 시점에서 공고하는 현 시점에서 발표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서브로 보시게 되면 특수학교 교사들을 보게 되면 총론 2020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2020 교육과정을 총론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규정을 보고 그 다음에 점자도 마찬가지죠. 2017년도 것을 볼 것이냐 2020년도 것을 볼 것이냐 항상 개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항상 최신 버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시고 어떤 부분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학교 교수님들이라든지 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토대로 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공 A, B를 봤더니요. 전공 A, B, 이거 어떻게 전공 A, B를 구분합니까? 전공 A다, B다 구분은 없어요. 뭐가 전공 A고 뭐가 전공 B다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90분씩 주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꺼번에 다 보게 하기는 무리니까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명명하기를 전공 A라고 명명했고 어떤 것은 전공 B라고 명명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유형들을 보게 되면 기입형하고 서술형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문항이 주어져 있습니다. 문항이 주어져 있다.
보시게 되면 1번 보면 검사 도구의 명칭 쓰세요 라고 했죠. 기억에 위한 방법 쓰세요. 니은에 해당하는 뭐여서 검사 도구의 명칭 쓰세요. 설명 없어도 됩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기억 방법 그대로 딱 써주면 되고 니은에 해당하는 표준화 검사 도구의 명칭만 딱 써주면 돼요. 다 필요 없는 거죠. 쓰라는 것만 딱 쓰면 됩니다. 방법 써주고 검사 도구 명칭만 써주면 끝난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기입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8번 문항을 한번 볼까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한 다음에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중등은요 초등하고 달리 밑에다가 작성 방법이 이와 같이 표로 박스 안에 제공이 됩니다. 이 부분들을 보시면서 위에도 문제도 돼 있잖아요. 작성 방법에 따라. 당연히 이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문제가 들어가겠죠. 제시문들이 들어가고 제시문이 끝나면 작성 방법이 두어져 있습니다. 하위 문항의 번호는 없습니다. 하위 문항의 번호는 없습니다. 초등은 하위 문항의 번호가 있는데 반해서요. 중등은 하위 문항의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작성할 때도 동그라미를 하신 다음에 쭉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서술형이다. 하위 문항도 없다. 그냥 동그라미만 돼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와 두 번째 동그라미를 연결을 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냐? 아니요. 이거 논술형 아닙니다. 논술형이 아니라 서술형이거든요. 서술형이니까 또 위에 있는 동그라미에 맞는 답을 문장을 만들어서 문장의 요소를 갖추어서 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답안지에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그린 다음에 여기에서 정보를 한 가지 제시할 것 이렇게 했으니까 요거에 맞춰갖고 문장의 요소를 갖추어서 주어하고 서술어 이와 같이 양식을 갖추어서 답을 작성해 주시면 그게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보시면 서술하시오 그러면 시험지 가득 답을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서술형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답안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입형을 쓰는 문항은 상대적으로 폭이 작다. 맞죠? 폭이 작고 반대로 이제 서술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해당하는 문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문항에 뭡니까? 줄이 몇 개 좀 그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폭이 넓지가 않아요.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바대로 여기에 동그라미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답을 길게 써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요 해당 공간을 벗어나 버리겠다. 그쵸? 해당 공간을 벗어나 버리면 어떤 규정이 있느냐? 해당 공간을 넘어간 답안에 대해서는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채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범위 안에서 해당되는 공간 안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술식하고 논술식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간단하게 문장의 요소를 갖춰서 작성을 하게 되면 그게 서술식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앞서 유아하고 초등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일합니다. 뭐 초등이라고 응시생들은 한국사 검정 시험 언제 응시하고 중등은 언제 응시하세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동일하게 빨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 3학년이라든지 저학년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빨리 최대한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따놓고 마음에 편안한 상태에서 임용 준비를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1차 시험 합격하시면 이제 2차 준비하셔야 되죠. 시험 과목은 심층 면접, 지도안 작성하는 거하고 수업 실기, 이런 수업 실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큰 틀 안에서 이제 시도교육청이 시간도 결정을 하고 조금 더 우리는 요거 외에 기본적인 거 외에 좀 더 추가하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추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추가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1차 시험 패스하시는데 중점을 지어주시고 다음에 2차 시험을 선배님들이라든지 학원 그 다음에 여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출제 경향 한번 좀 볼까요? 이와 같은 우리가 조금 전까지 다 살펴봤고 이제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 단편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질문들은 줄어드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출제가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전히 어떤 부분들이 있냐고는 조금 전에 기입식 보셨잖아요. 기입식 같은 경우들은 여전히 단편적인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혹은 교육과정에서 혹은 특수교육법에서 단순히 물어보는 단편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 경향들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죠.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요. 객관식의 아예 없어져 버렸잖아요. 객관식은 단편적인 거다. 그쵸?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서술식의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단편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출제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출제 경향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렇다고 해서 개별적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죠? 본격적으로 공부는 안 하셨다 손치더라도 이제 준비를 하실 거다 손치더라도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출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기출문제는요. 어떤 또 맹점이 있냐 그러면 똑같이 출제는 되지 않아요. 다 바꾸죠. 다 바꿔서 출제를 합니다. 다 바꿔서 출제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냐 그러면 응용문제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기출문제가 단편적으로 물어봤다. 단편적인 사실을 물어봤다 손 치면 최근에 있어서는 다시 범위라든지 답은 똑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물어보는 과정은 조금 더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조금은 더 복잡해지게 만든다든지 이와 같이 해서 기존의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응용문제를 출제를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 응용문제가 상당히 증가하게끔 되어 있는 것 중에 요 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수업 기반의 응용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업 기반의 응용 문제가 뭐냐라고 보게 되면 우리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교수학습 과정안이라는 것을 짜서 수업을 해요.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을 가시게 되면 연구 수업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연구 수업을 하실 때도 보시게 되면 수업 지도안, 교수학습 과정을 짭니다. 이 안에는 내가 수업을 어떠한 모형을 갖고 할 것이고 이 안에서 질문은 어떤 것을 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목표들이 전부 숨겨져 있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교수학습 과정이라는 것은 1년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안에는 교수 내용도, 교수 방법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내용도 있는 거고요. 평가 방법도 있는 거고요. 상당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딱 보여주고 나서 그 안에 문제를 숨기는 거죠. 그 안에 문제를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이냐 혹은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을 하려고 그런다. 그랬을 때 이 명칭이 무엇이냐 평가를 하려고 그런다. 평가를 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될 상황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교직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을 끌고 와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들하고 결합을 시켜버리는 거죠. 과거에는 어떻게 냈는데요? 그냥 쭉 교과서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의 내용을 캡처를 하듯이 갖고 가서 문제에다가 그냥 냈어요. 그 부분을 보니까 그냥 우리도 많이 봤던 문구네 이거 답이지 라고 해서 썼다라고 한다면 지금에 있어서 출제되는 것들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또 보실까요? 장애 영역 간의 경계가 이제는 무의미해졌다라는 것도 하나의 출제 경향입니다. 정서행동장애에는 이 문제가 나올 거야. 지적장애에는 이 문제가 나올 거고 학습장애는 이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요. 여전히 지금까지도 각 장애 영역별로 중요시되는 요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적장애아를 이야기를 하면서 행동수정에서 행동지원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교과에서 다루어졌던 것들을 같이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지적장애아라는 장애 영역에 대한 이해와 함께 행동 지원에 대한 이해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장애 영역하고 교수 방법을 다시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시다 보면 발달 장애라는 용어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발달 장애는 특성이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겹쳐요. 그러다 보게 되면 읽기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내가 학습장애 시간에 배웠는데 이 부분을 누구에다가 적용을 시키느냐 그러면 지적장애에다가 교육을 시키죠. 이 부분 의사소통 시간에 배웠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또 어디에다가 적용을 시키냐 그러면 지적장애에다 적용을 시키더라 이거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지적장애와 교육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은 우리가 학교 시간에 배정된 시간이라든지 교재의 분량이라든지 이런 제한된 거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소 뭐가 있었다라고 치게 되면 시험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당신이 얼마나 인지적인 사고를 융통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 얼마나 사고를 유연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싶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 영역하고 교수 방법을 결합시키는 이런 방법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발달 장애하고 의사소통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 공부했던 것은 그 영역에서만 나오는 거고 B라는 영역을 공부할 때 나왔던 것은 B 영역에서만 나오는 거고 이런 것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적에 항상 전제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지적장애에서 다뤘던 내용은 지적장애에서만 나오고 학습장애에서 다뤘던 내용은 학습장애에서만 다루고 나올 것이고 이러한 고정관념은 버리고 우선은 딱 학습장애면 학습장애 공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나중에는 아까 전제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지적장애에서 응용돼서 나올 수도 있고 이 부분이 학습장애에서 응용돼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전제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보시게 되면 특수교육 교육과정하고 특수교육법은 계속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중에 있어서 출제하겠다라고 돼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된대요. 아이고야? 벌써 한 문제는 혹은 두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네요. 그렇죠? 이거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답니다.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되느냐는 그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언급이 되지 않지만 이건 픽스된 부분이다 이거죠. 픽스된 부분이다. 항상 출제가 되고 있더라. 자, 지금까지 출제 경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평이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부분들, 지금까지 출제 경향, 급변하게 바뀌는 것들은 없으니까요. 급격하게 바뀌는 것들은 없으니까 평이하다고 여러분이 평가를 하든 내가 몰랐던 부분 이야기하네? 이렇게 평가를 하든지 간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출제 경향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Q&A 형식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대비 전략 수립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을 먼저 여러분들하고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에 있는 지금 N수생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 타겟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교의 연간 학사 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냐? 현장 실습 언제 갈 것이냐? 통상 4월 말부터 혹은 5월 초부터 가죠. 현장 실습 언제 갈 것이냐? 여름방학 언제부터냐? 2학기 개강 언제냐? 뿐만 아니라 2학기 개강하게 되면 내가 졸업을 위해서 남은 학점은 몇 학점이냐? 내가 수업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얼마냐? 한번 고려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현장 실습을 가셔야 된다 그러면 공부를 오롯이 못해요. 지금과 같이 못해요. 그렇다 그러면 다른 전략을 세우셔야 되죠. 그렇죠? 혹은 또 2학기에 개강을 하게 되면 수강 과목이 여전히 내가 18학점 남았어. 아이고 공부 언제 하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 남지 않았다, 학점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연간 학사 일정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서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물론 있으시죠. 그렇죠? 앞서 나가시는 분. 임용시험 과거에는 쉽게 됐다라고 하는 선배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3학년, 이르면 2학년, 최근엔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년 수업을 들어가더라도 임용준비에 대해서 묻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과거하고는 사뭇 좀 달라진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모르는데 학교 수업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데 먼저 선행학습을 한다라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을 파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도 있지만 5개념이 정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선행학습은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요, 선행학습이 아니고 5개념을 잡을 가능성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바죠. 특수교육법 5개념 잡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대로 외우시는 게 우선이니까요. 교육과정 어떻습니까? 5개념 생깁니까?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렵겠습니까? 아닙니다. 교육과정은 5개념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대로 보시면서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점자는 내가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의 문제지요. 5개념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물며 그 규정에 나와 있는 거 기본적으로 암기해 두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DSM-5를 이야기를 합니다. DSM-5가 뭘까요? 뭐 궁금증을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서행동장애 혹은 자폐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이 DSM-5가 한 20가지가 넘어요. 우리가 한번 건드려 봐야 되는 것들이. 그 내용 중에는 또 기억을 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 DSM-5 같은 거 보면서 익숙하게 만들어주고 이해하려는 부분도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자주 보고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도움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응시자격, 4학년 졸업을 앞둔 시점이 아니라서 시험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와 같은 부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중에 4학년이 돼서 그때서부터 임용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보고 계신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가시려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우리 초등 같은 경우는 초등 교육과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유아특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유치원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도 전부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 나가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먼저 하십시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시험 대비 전략 나왔잖아요. 시험 대비 전략, 아까 것들을 고려해 보시고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학교의 연간 학사 일정하고 독학 가능한 시험 범위를 먼저 가능해라.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독학 가능한 시험 범위를 우선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이라든지 특수교육법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먼저 끝내는 게 맞고, 다음에 3월 달까지는요,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나 4학년이고 올해 졸업한다. 졸업 점수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됐을 때 3월까지는 기본 이론을 모두 마치시는 게 맞습니다. 기본 이론을 마치시는 게 그 이후에 일정을 고려했을 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기본 이론을 끝냈을 때 이해만 하면 되지요? 아닙니다. 이해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결국에 가서는 전부 암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암기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와 함께 암기는 물론 능력에 따라서 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를 병행하려고 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를 같이 해라. 그 다음에 전공, 시험 범위 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 기본 이론 공부하실 적에 처음 접근하는 것들도 있고 궁금증도 막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전공 뭔지 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특수교육학 공부하시는데 자꾸 여러분들의 전공이 의학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치료와 관련된 언어치료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작업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임용시험 준비하고 있잖아요. 임용시험 준비하고 있다. 어떤 선생님 되기 위해서? 특수교육학 준비하기 위해서. 특수교육학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떤 범위 안에서 공부하면 되겠다? 특수교육학 범위 안에서 공부하면 되겠다. 벗어난다 손치더라도 조금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금 하면 된다라는 거지요. 너무 깊이 파고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하자라고 하고, 3월달 처음 공부할 적에 처음에는 불타는 의욕을 갖고 학구열로 잘 따라옵니다만 그 불타는 학구열이 동기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배운 것을 오늘 복습하고 완전히 나의 것으로 비록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학원 강의를 듣고 계시다 그러면 최대한 학원 강의 듣는 것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서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3월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보시면 3월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 이론 봤던 거 필요하고요. 특수교육법 비록 먼저 시작한 사람도 있고 늦게 시작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반복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구조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학생들에 따라서는요, 3월 처음에 기본 이론을 들으면서 구조화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모든 학생들의 능력이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내용도 엄청나게 쏟아지겠고요. 그쵸? 내용도 엄청나게 쏟아지는 데다가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도 힘들고, 그런데 어느 시간에 내용 구조화하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따라오기 급한 학생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이 지나면서는 분명하게 뭐는 이루어져야 되냐 그러면 내용 구조화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요 개념도 명확하게 이제 잡아 나가야 되겠죠. 5개념 잡고 있었던 부분을 전부 쳐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도 이루어져야 되고 출제 경향 파악 및 개념 자동화도 이루어져야 되는 게 3월 이후입니다. 물론 답안 작성법도 숙지해야 됩니다. 답안 작성법은 뭐 오래 걸리진 않아요. 한 몇 번만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하신 다음에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되는 거라서 어렵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유아특수하고 초등특수들 같은 경우는 교직 논술로 대비해야 되죠. 대비라는 게 별건 아니고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받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Q&A, 학생들로부터 많이 받는 Q&A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선행학습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좋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고 여러 학생들을 봤더니 이렇더라는 것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우선 장애 영역 말고 모르는, 아직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장애 영역 공부하지 마시고 5개년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육법, 교육과정, 점자 이런 부분들 꾸준히 나오고 있는 부분들, 5개념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내용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는 것, 그리고 먼저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강론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있습니다. 강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볼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되면 보십시오. 그리고 능력 된다면 또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우선 이거지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혹은 보시게 될 수험서는 이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강사분들의 생각을 써놓은 책이 아닙니다. 다 앞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편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편저가 뭐예요? 편저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책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캡처를 해서 적절히 리디자인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나의 지적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라고 안 하고 편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무엇을 보면서 이렇게 캡처를 했을까요? 그럼요.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하는 강론서, 혹은 출제가 될 것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특정 강론서의 챕터, 단락, 이런 부분들을 캡처를 해서 만든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기본서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기본서를 보고 계신 겁니다. 최소 두세 권은 다 들어갔겠죠. 그렇죠? 두세 권이 뭡니까? 수없이 많은 강론서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노량진에 계시는 학원 강사분들께서요, 우리 교수님들께서 다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 계신 겁니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또 강론서를 보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시간 여유 된다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능력 된다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한 건 뭐냐 그러면 강론서를 갖고 어떤 깊이 있는 지식이 없다라고 치게 되면 이런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강론서들마다 사용하는 용어들이 다 다르더라 이거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책을 쓰기 위해서 원서를 보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원서를 번역하는 과정에 내가 다른 책에 있는 용어하고는 다른 용어를 써서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책이라는 것은 학교에 계신,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에 있어서 책이라는 것은 나의 학문적인 결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안에는 은연중에 나의 생각을 담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용시험하고는 별개라는 겁니다. 별개의 내용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던 내용들하고는 조금은 다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수합을 하고 발표를 한다. 그게 강론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개념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강론서 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내가 할 것 같으면 무슨 대안은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재학생이지 않습니까? 재학생이면 학교 수업 시간을 좀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학교 수업 시간은 교재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임용시험에 많이 보는 교재가 학교의 교재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아 교육을 이번 학기에 수강하고 있다 그러면 학교의 교재도 한번 보시고 도서관 가시게 되면 수없이 많은 교재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론서 이거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 안 해도 이미 인터넷에는 어때요? 수업용 강론서들이, 수험생들이 꼭 봐야 될 강론서들이 다 회자가 되더라 이거죠. 그 내용들하고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책들 비교해 보면서 수업 시간에 담당 교수님한테 한번 문의해 보시면 학원 수업 듣는 것보다 더 좋지 않겠습니까? 5개념 생길 가능성도 없고 1타 2피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별도의 시간을 내서 별도로 강론서를 보는 것은 저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본다. 여러분들이 지금 재학생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아직은 완전하게 공부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저는 강론서 보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학원 수업을 통해서 들은 내용들은 스토리로 이어주기 위해서, 즉 옆에 풍성한 가지들을 만들기 위해서도 강론서는 볼 필요가 있죠. 스토리로 기억이 되니까. 이런 필요성 때문에 강론서를 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 아니고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라고 저는 앞에 가정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공부의 범위와 깊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한번 언급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의학 전공자가 아닙니다. 치료학 전공자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특수교육 전공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수교육학의 범위 안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십시오. 의학 치료 쪽에서 다루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던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특수교육학에서 다뤄지지 않는 내용들 출제되던데요. 네, 출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간혹 출제가 되지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원에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정리를 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고 있고 필요한 부분만큼, 필요한 깊이만큼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어떤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자꾸 의학적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학생들을 심심찮게 적잖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이죠. 의학적인 부분은 제가 아무리 강의를 해도요, 의학 계열에 계신 분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치료 쪽의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아무리 갖다 주고 제가 설명을 한다 손 치더라도 저 역시도 오류의 가능성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라는 부분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교육학은 자신 있죠. 그쵸? 우리가 무엇을 전공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고 분명한 것, 특수교육학에 있어서의 임용시험은 특수교육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세 가지로 전부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이와 같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라는 표현을 저는 해드리고 싶어요. 항상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집중하시고 내가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심사숙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시면 이런 것들 있죠. 아까 선행학습 말고 법 같은 거 하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해야 됩니까? 똑같이 암기해야 돼요? 아니요. 똑같이 암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누누이 출제를 들어가셨던 분들에게도 확인을 하고 올해 확인하고 또 다음에도 또 확인을 합니다. 법을 출제하셨던 분한테도 여쭤봤었고요. 아니면 교육과정을 출제하셨던 분들에게도 또 여쭤봤습니다. 아닙니다. 의미가 바뀌지 않는 한에서는 다른 용어가 아니라 똑같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요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다르고 달라지는 것만 주의해라 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14일 이전이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14일 이후라고 표현하는 건 다르죠. 이와 같은 경우만 주의를 하시고 다른 것들은 똑같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똑같이 외우지 않으셔도 되니까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 교육법, 특수교육법, 교육과정 이거 그대로 외워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스터디입니다. 스터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친구하고 똑같나요?
아니죠. 뭐가 똑같냐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학문의 깊이도 다르잖아요. 공부 스타일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스터디를 하시려고요? 안 맞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안 맞으면 스터디가 선배님들 보니까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던데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스타일에 맞으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꾸준히 할 자신이 없으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다 보게 되면 일정이라는 게 또 다 개인마다 다르니까 스터디 하다가 우리가 4월 말 되게 되면 현장 실습 간다. 깨져요. 누군가는 또 스터디 와서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싶으니까 또 나가버려. 그러면 우리 스터디 차원에서요 달라져요. 가보니까 스터디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나의 공부 스타일하고 안 맞아. 이것도 또 새로운 나의 스트레스가 돼버려. 이게 득이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터디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을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 강제로라도 다 하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스터디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스터디를 꼭 하셔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1차 시험 때는 분명히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부 성향이 혼자 하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스터디 안 하셔도 돼요. 새로운 정보가 오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학원 교수님이 정보를 건네주는 거잖아요. 학교 가면 교수님들이 정보 주는 거고 그걸로 됐어요. 근데 2차는 달라요. 2차는 누군가가 나의 수업을 내가 수업하는 것을 보고 피드백을 해줘야 돼. 맞죠? 그 다음에 내가 수업 지도안을 작성한 것을 보고 피드백을 해줘야 돼. 집단 면접도 준비를 해야 돼. 이런 부분이 있으려고 그러면 스터디라는 게 있으면 좋아요. 2차 준비할 때는 스터디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차는 여러분들의 공부 스타일에 맞춰서 갖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야기했던 대로 나는 여러 사람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 그 다음에 우리 스터디는 진짜 1도 깨질 염려가 없어 라고 생각이 들 때는 스터디 꾸려가십시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수준 차이가 크게 없다라고 하면 스터디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굳이 스터디 안 한다고 너무 불안해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조바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현장 실습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뭘 해야 됩니까? 분명한 건 정상적으로 공부를 못해요. 8시 40분? 늦어도 8시 40분이죠. 그 이전에 8시까지 가는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현장 실습 이제 교육생이잖아요. 교육 실습생이잖아요. 더 일찍 가기도 하고 혹은 더 늦게 남아서 다음날 수업 준비도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꼴딱 밤을 새가면서 다음날 수업을 할 수업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손 놔버려? 손 놓으면 안 되죠. 손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생각을 해볼까요? 복습 위주로 가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기본 이론 끝났습니다. 그쵸? 어떤 조금 진도 빨리 나가는 코스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풀이가 끝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장애영역별 복습은 이미 어느 정도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진도를 더 나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갔던 것들 리마인드 해보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라 이거죠. 두 번째, 계속적으로 출제되는 거 나왔다. 그렇죠? 오늘도 이 점은 본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 특수교육법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이런 부분들을 점자 이런 부분들 잊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반아뜨시는 거죠. 이거는 짤막짤막하게 1조 오늘 보고 2조 내일 보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단편적인 내용들을 공부하시는 건 어떻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장 실습 가니까 공부도 못하고 참
손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 실습의 그 한 달이라는 기간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느냐? 2차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2차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전제를 하고 있냐? 더없이 좋으냐 그러면 내가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다 그러면 더없이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스타일, 즉 서울 스타일, 경기 스타일, 요 스타일에 맞춰 갖고 지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쪽 지역 해당 교육청의 스타일에 맞춰서 내가 지도안도 작성해 보시고 현장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의 지도를 같이 받아보는 그런 기회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실현도 지도도 받아보시고요. 이와 같은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게 오히려 어떤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향후에는 나는 현장 실습을 어디에 갈 거냐? 이제 뭐 4학년들은 뭐 끝나버렸고 4학년들은 끝나버렸고 3학년들이 수업을 듣는다 손 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아하,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로 내가 지역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요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새로운 거 하나 좀 방법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담고 스케줄을 만들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한다.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직도 모르는 거 투성이다. 현장 실습도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라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거죠.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1월달에서 3월달까지 기본 이론 나간다. 물론 기출이 중요하니까 기출로 나갈 수 있습니다만 수업 진도는 저가 나간 거예요. 수업 진도는 저가 나간 거고 학생들도 따라오겠지 싶었지만 대다수의 학생은 따라오지 못해요. 진짜 독한 학생, 진짜 부지런한 학생. 이런 학생이 아니면 진도는 진도는 나가고 있고 학생들은 수업은 듣고 있지만 진정으로 자기 것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출이 중요하다라는 거 인정하지만 기출로 넘어가기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구조화하고 기본 문제를 통해서 내 것으로 우선은 큰 틀에서나마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만들어 놓고 다음 기출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기출도 또 여러 가지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교재들을 보시게 되면 키워드 중심으로 묶어놓은 교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쭉 연도별로 장애 영역별로 그냥 묶어놓은 교재들도 있어요. 키워드 중심으로 묶어놓은 문제들의 단점은 뭐냐 그러면 장점은 개념을 잡는 데는 좋아요. 근데 한두 문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10문제가 전부요. 10문제가 전부 정답이 똑같아. 왜냐 그럼 그 키워드를 다루고 있으니까 1번부터 다음에 키워드를 다루는 문제까지는 전부 정답이 그거야.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 다 똑같으니까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좀 들어가고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기출문제는 기출문제예요.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형 문제 문제의 유형도 똑같고 난이도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풀어보기도 하고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응용 문제도 확장해서 풀어보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11월 달이라는 것은 응시하기 전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시하기 전까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실전 감각을 길러보는 것이 필요하다. 맞죠? 실전 감각이 있으셔야 되잖아. 이와 같이 하고 나서 이제 12월 합격한다고 전제하고요. 합격하면 이제 잠깐 쉬셨다가 사람인지라 잠깐 쉬엄쉬엄 하는 것도 필요해요. 잠깐 쉬었다가 2차 준비하시고 나면 2월달 되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들이 막 올 겁니다. 막 오고 3월달 되면 노량진이나
딴 데 독서실로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근무하시게 될 학교로 출근을 하시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커리는 분명히 조금씩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와 같은 커리가 돼야지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해서 지금 제가 준비한 2022학년도 합격 설명회는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조금은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노량진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롯이 저의 생각이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토대를 두고 작성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어느 정도 스크린을 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고요. 틀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하고 다른 거지 틀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주실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